자, 296페이지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요. 그 계약이 만약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됩니다. 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겠죠. 해제했다면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신고 필증을 받아 보니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잘못했습니다. 그럼 잘못 기재했다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난 이후에요. 거래 당사자가 내용을 변경합니다. 그럼 신고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언제든지 합의해서 조건을 바꿀 수가 있죠. 그때는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4, 5절차인데 먼저요. 만약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해제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 내가 잘못 적었는데요. 잘못 기재한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치기 싫다 그러면요. 안 고쳐도 됩니다. 그럼 정정 신청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일부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근데 변경된 내용이 또 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서 내가 변경 신고를 하기 싫다면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이제 4, 5 절차인데 그래서 해제 신고나 정정 신청 변경 신고는요. 이게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표현 나오면 전부 다 X가 돼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 세 가지를 하실 때는 당연히 또한 전자문서에 관한 신고 가능합니다. 그죠? 요즘 뭐 컴퓨터 가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전자문서 신고 모두 가능하다 돼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해제 신고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이제 해제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는 건데요. 해제 신고하는 절차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라고 있습니다. 그럼 해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 해제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만 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가 제출하셔도 괜찮아요. 개공이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이니까 어느 쪽에서 해제 신고서를 작성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제 신고서를 작성하셔가지고 단독으로 서면 날인 하시고요.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심할 것은요. 우리 개공이 해제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서명 날인 받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안 받아도 됩니다. 재작년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거 받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해제 신고 제출할 때 개공은요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 그래서 이제 해제 신고는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개공께서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있죠? 그럼 부동산 거래 계약 진짜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그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했잖아요. 그때는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댔죠. 그럼 그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만약에 해제 신고를 해버리잖아요. 개공이. 그러면요. 해제 신고서를 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자동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자, 해제 신고는 이렇게 됩니다. 뭐 내용 자체는요. 절차는 상당히 간단한 편입니다. 해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단락 보시면요. 정정 신청이라 되어 있는데 정정 신청은 잘못 기재한 겁니다. 근데 정정 신청하는 방법을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왜 출제 안 하느냐면 사실 출제하기도 조금 껄끄러운 조문이지만 이게 이런 방식을 여러분한테 법으로 배워주지 않더라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굳이 이걸 문제화시켜서 출제할 필요가 없어서 출제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정정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았는데 잘못 적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잘못 적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들고 다시 구청 가잖아요.
그럼 구청 와서 담당 공무원한테 방금 신고필증 준 사람한테 어때요? 아저씨 잘못 적었는데요 하잖아요. 그럼 아저씨가 이제 조금 인상 쓰죠. 뭐 잘못 적었는데요? 주소 잘못 적었는데요. 아니 고쳐주세요. 고쳐줬죠. 그럼 신고필증을 새로 발급해 주는 거예요. 끝이에요. 근데 이게 신고필증을 잘못 적었다고 해서 모든 항목을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정정신청에서는 정정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스 안에 있는 항목을 잘 외우셔야 돼요. 그럼 정정신청할 수 있는 항목을 외울 때는 이게 이제 또 글자를 조금 따서 보면요. 이게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올림픽 암기법이라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올림픽 열리면 보통 이제 10위권 정도 하죠. 근데 10위권을 하는데 그 주종목이 뭐죠? 우리 금메달 따는 주종목은 양궁이죠. 옛날에 오래전에는 권투, 레슬링 진짜 잘했죠. 치고받는 거 잘했어요. 요즘 이제 배부르다 보니까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양궁, 이제 기술이 좋은 걸 많이 하잖아요. 뭐 양궁도 하고, 사격도 하고, 막. 물론 뭐 태권도 같은 것도 잘 하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주 종목이 지면요. 빨리 계획을 정정해야죠. 금메달 따야 되니까. 주 종목이 지면 정정한다. 정정 사유는요, 주 종목이 지면 정정하는 거예요. 자, 주자는 주소입니다. 주소인데, 우리 개공의, 그죠? 개업공사 주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개공의 주소니까 개공은 어때요? 소재지 포함이죠. 주소, 전화번호, 즉 소재지 이런 거 포함입니다. 종자는요, 건축물의 종류, 목자는 토지의 지목, 지자는 거래 지분도 있지만 거래 지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 지분과 거래 지분 비율이고 면자는 면적입니다. 자, 요 내용들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내가 신고 필증에 있는 모든 항목을 잘못 적었으니까 정정해 주세요 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요, 가격 절대 정정 안 됩니다. 날짜 같은 거요,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정정 안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잘못 적었는데요, 전부 정정 못 해줍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잘못 적었다고 판단하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실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는데 내가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5억짜리 부동산을 4억으로 신고한 것 같아. 탈세가 명백해. 처벌하려고 불러요. 야, 내가 보니까 너 5억짜리로 거래한 것 같은데 왜 4억에 신고했니? 물어보는데 잘못 적었습니다. 그럼 잘못 적었다는 걸 인정해주면 당연히 이게 법률상의 착오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법률상 착오 인정하면 과태료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같은 거 잘못 적었습니다든지 날짜를 잘못 적었다, 또 부동산을 엉뚱한 놈을 적었다는 것은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잘못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받아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과태료 안 받으려면 나중에 이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소송해서 이제 어때요? 행정소송을 벌여야 되죠. 그때는 행정사나 법무사 찾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라 이런 것들은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잘못 적었습니다 인정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잘못했을 때 이제 정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표현을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변경신고인데, 변경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처음 할 때는 제대로 했어요.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에 내용을 어떻게 바꾼 겁니다. 근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항목은 또 따로 있는데요, 변경신고는 시점상으로 반드시 등기 신청 전에 하셔야 되고요. 등기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아무리 변경하고 싶어도 변경이 안 됩니다. 그죠? 반드시 등기 신청 전에 변경하셔야 되는데, 요것도 암기할 때는 올림픽 암기법을 조금 씁니다. 1조가 지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위에도 지면이 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거래 지분, 거래 지분 비율이 있고 면자는 면적인데요, 1조가 할 때 조자는 앞 시간에 배운 겁니다. 앞 시간에 부동산 거래신고 할 때 인가, 계대, 중, 조라고 있었죠. 조건 또는 기한이고요. 인가 할 때 가짜니까 가격입니다. 그러면
정정 신청은 가격은 절대 정정이 안 되는데요.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은.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제 부동산을 5억에 신고했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을 찾아가서 가격을 좀 낮춰달라 했는데 매도인이 쿨하게 했대요. 5천만 원 팍 깎아줬습니다. 그럼 4억 5천 됐는데 5억에다가 이제 세금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뒤에 와서 어때요? 근데 지난번에 5억에 신고했지만 우리 4억 5천으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하면요, 가격 변경 신고 받아줍니다. 아시겠죠? 가격을 잘못 적었습니다. 인정하네. 근데 우리 둘이서 바꿨습니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격은 변경 신고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자는 뭐냐면 일부란 뜻인데요. 이 일부가 많아요. 일부는 날짜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인데 계약일은 절대 못 바꿉니다. 중도금 지급일과 잔금 지급일 변경 가능합니다. 계약일은 왜 변경이 안 되겠어요? 지나간 과거니까. 과거를 변경할 수는 없죠. 그죠? 다가올 미래를 바꿀 수는 있죠. 중도금 지급하는 날짜나 잔금 지급하는 날짜는 바꿀 수 있지만 계약일을 바꿀 수는 없어. 그죠?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과거 바꿀 수 있었으면 내가 여기 서 있겠어요? 그죠? 다 여러분들도 과거 바꿀 수 있으면 다 돌아가서 과거 다 바꾸고 오지. 그죠? 예.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은 앞으로 다가올 날짜입니다. 그거는 바꿀 수 있어도요, 지나간 날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공동 매수했을 때 매수인의 일부 변경 가능하고요, 다수의 물건, 즉 부동산도 여러 개를 실제 거래했을 때 일부 물건 변경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인이나 다수 물건을 실제 변경한다는 뜻은요, 거기 괄호를 잘 보면 제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되어 있죠. 제외된다는 말은요, 빼는 것만 됩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서 만약에 공동 매수했는데 한 사람이 빠지겠습니다 하면 변경신고 받아줘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이나 물건을 추가하겠습니다, 변경 안 됩니다. 그죠? 또 세 사람이 만약에 공동 매수를 했는데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물건도 교체하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변경신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표현을 실제 이제 쓴 이유는요, 빼는 것들만 변경신고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부동산이나 사람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부동산을 바꾸는 것들은요,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변경신고할 수 있는 항목도 이렇게 뭐 1조가 지면이라고 외우는데,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가격이 이제 항상 문제인데, 가격은 정정은 안 되지만 변경은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매수인이 만약에 찾아오셔가지고 처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5억에 했는데 뒤에 와서 우리 합의하에 4억 5천으로 바꿨습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관청의 입장에서 보세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한 가지는 혹시 탈세를 할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변경 신고할 때는요, 이 조건이 있습니다. 면적의 변경을 하지도 않았는데요, 가격 변경 신고할 때는 반드시 거래계약서 사본, 즉 4억 5천짜리요 계약서를 직접 들고 오셔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변경 신고를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그럼 만약에 토지를 산 사람이 면적을 실제 처음에 500제곱미터를 샀습니다. 그럼 500제곱미터를 5억에 샀는데 청량을 해보니까 45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이제 실제 매수인이 매도인 찾아가서, 야, 면적이 이게 청량해 보니까 네가 원래 얘기했던 거하고는 많이 다르다, 줄었으니까 가격을 깎아줘, 그렇게 변경 신고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면적 변경하고 같이 신고하면요, 그냥 받아줍니다. 근데 면적은 그대로인데요, 청량도 안 했고 그냥 뒤에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들끼리 합의하에 금액을 낮췄대. 좀 수상하잖아요. 그때는 면적의 변경 없이 거래계약을 실제 가격을 변경 신고할 때는요, 거래계약서를 원래 변경된 가격짜리를 때 갖고 오셔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사본을 별도로 첨부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죠. 근데 방금 우리가 이제 정정 신청은
신고 필증을 들고 가서 잘못된 걸 알려주면 바로 재발급한다 했는데요.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서라는 서식을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더 서식에 보면 여기 1조가 지면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칸들을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쭉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정신청과 변경신고는 사실상 항목을 가지고 거의 출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관청에서는 그러면 해제 신고를 받으면 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관청의 조치는요. 해제 확인서를 발급하고요.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 받으면 당연히 이제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 줍니다. 원래 신고 필증 내용하고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 내용들이에요. 뭐 제목이 지금 두 군데 다 쓰지는데 절차는 똑같습니다. 근데 해제 확인서나 신고 필증 재발급은 언제 줍니까? 하면요. 이것도 지체 없이입니다. 그래서 신고 필증 처음에 발급할 때도 재발급할 때도 전부 다 뭐예요? 지체 없이예요. 이거 옛날에 다 적시해 줬는데요. 이제 적시 안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사를 충분히 해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적시 발급했다가요. 이게 철회가 안 돼가지고 조사하고 난 뒤에 다시 소송을 붙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행정소송이 안 되거든요. 관청에서는 신고 필증 한번 발급하고 나서는 철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한 번에 바로 발급을 해주진 않죠. 그래서 이제 지체 없이라고 일부러 조문을 바꾼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사후 절차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 절차 내용들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되고, 뭐 뒤에 서식 부분은 뭐 시험에 따로 나오진 않죠. 그다음에 이제 30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위반을 했을 때는요, 이제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이제 벌칙 조항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위반 시의 제재를 봅니다. 거기 보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는 사유 자체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관청에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자료 제출 안 한 거예요. 그럼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뭐 통장이나 입금표 갖고 오란 겁니다. 그래서 신고 관청에서 만약에 동네구청 공무원이 자, 당신들 돈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매수인이 오면 매수인 오면요 입금표 갖고 오라고요. 매도인 오게 되면 통장 사본 들고 오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고 나요. 들고 갔는데 금액하고 신고 내용하고 돈하고 안 맞죠. 안 맞으면 그걸 거짓으로 제출했다 보고요 3천만 원 과태료 부과해 버립니다. 과태료가 엄청 셉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시험 칠 때 보면 이게 이제 글자가 다른 게 있어요. 이번에 보면 500만 원 과태료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 보면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이외 자료 돼 있죠. 이외라는 글자 하나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럼 통장이나 입금표 말고 뭐 계약서 또는 합의서 원본 가져와보세요 이제 이렇게 시켰잖아요. 이거 안 갖다 주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금액이 확연히 다르죠. 그럼 3천만 원짜리하고 500만 원짜리하고 어때요? 이게 조문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문이. 근데 그 뒤에다가 이외 자료 이렇게 갖다 붙이면요 500만 원짜리하고 3천만 원짜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외라는 글자 못 찾아 틀리는 사람도 꼭 한 번씩 있습니다. 왜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원짜리 중에 보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보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아예 안 한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일방이 거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것도 500만 원 과태료고요. 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긴 하는데요 거짓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3번에 보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 달라고 조장하거나 뭐예요? 방조합니다. 이것도 500만 원 과태료예요. 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요구하거나 조장하거나 방조한 사람입니다. 그 개념인데요. 자, 이번에는요. 거기 이제 3번에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아예 어때요? 거짓으로 신고한 자입니다. 그럼 실제 거짓으로 신고해버리면 이 사람은 실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5%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하고 500만 원 과태료는 요 두 가지 거래대금 지급 증빙 자료냐 이외 자료냐 요 두 가지 가지고 싸우면 돼요. 나머지는 실제 거짓으로 했느냐 거짓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했느냐 뭐 방조했느냐 조장했느냐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지금은 이래요. 만약에 매도인 같은 사람들이 중개사무소에 찾아오셔가지고 뭐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너 좀 낮게 신고해 주세요 요구했고, 또 매수인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자기가 금액을 좀 낮춰주면은 그죠? 뭐 내가 다운 계약서 써줄게 이런 사람 있죠. 그럼 가격을 좀 낮게 거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조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개공들이요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또 거짓으로 신고를 해버려요. 그럼 셋 다 과태료 나온 거예요. 셋 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요구하거나 방조했으니까 얼마짜리요? 500만 원 과태료죠. 거짓으로 신고한 개공은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과태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3명 다 나오는 거예요. 과태료가 이게 발견되면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현장에 가면 대부분 개공들이 낮게 신고를 해달라면 본인이 어때요? 이 신고했다가 잘못되면은 자기가 이제 과태료 받을 게 이제 염려되니까 매도인 모습 보고요 자기가 중개해놓고 직거래한 것처럼 둘이 가서 신고해라 난 모르겠다 이래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한 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신고 의무자가 아니죠. 그럼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으로 신고했고 이 사람은 조장한 사람이 돼요. 그럼 이러면 또 셋 다 과태료 나오죠. 그럼 요 두 사람은 500만 원 과태료예요. 이 사람은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과태료예요. 그래서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고할 때 거짓으로 했다면 똑같이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 신고한 사람, 그럼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이 거짓 신고하게 되면 이번에는요 무조건 3명 다 과태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발견되면 전부 다 세 사람이 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아예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형태든지 거짓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차원이 높은데요. 자, 과태료 부과권자는 당연히 신고 관청인데요. 이제 재작년부터 이거 자진 신고에 관한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만요. 탈세한 사람만. 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거나 조장하거나 방조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만. 그럼 요 사람들은요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이거 자진 신고를 아무리 해봐야 과태료 감면 대상 아닙니다. 자진 신고 대상 아니야. 그럼 요 사람들만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요 일단 과태료에 대해서 감면을 해줍니다. 감면이라는 뜻은요 면제를 해줄 수도 있고요 감경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면제는 아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게 신고관청에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요 자진 신고한 사람. 그럼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를 100% 한 푼도 안 냅니다. 근데 신고관청에서 조사가 시작된 후에라도요 자진 신고하면 감경해 주는데 이게 50% 깎아줍니다. 100분의 50. 그죠? 그래서 과태료를 안 낼 수도 있고요 반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자진 신고가 점점 많아지죠. 요즘 자진 신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매수인 쪽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5억짜리 땅을 거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공이 실제 신고할 때는요 3억에 신고했어요. 분명히 두 사람은 그죠? 다운 계약서를 쓰신 거고 그때 매수인은 5억짜리를 아마 원래 6억짜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맞죠? 그럼 6억짜리를 5억에 이거를 깎아줄 테니까 3억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거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요즘 매수인들이 이제 땅을 팔려고 하니까요 3억에 신고한 놈을 자기가 원래 샀던 5억에만 신고해도 양도차익이 2억 생기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자진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옛날에 내가 5억에 샀다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은 과태료 어때요?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원래 매수인은 취득세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은 굉장히 낮죠. 양도세 세율이 엄청 높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자진 신고하면요 둘 다 불려갑니다. 매도인들은 그 양도 차익 2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어때요? 네, 따로 냅니다. 다 내고요. 개공들도 취득가액의 5%의
과태료가 나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이요, 서서히 이제 이게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자진 신고를 많이 하러 갑니다. 왜? 묻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러면 니는 인간아 왜 3억 5억짜리를 3억에 신고했냐? 묻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때요? 과태료도 한 푼도 안 냅니다. 모든 게 면제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신고 많이 하러 갑니다. 이제 점점 많이 발견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탈세한 것들 어때요? 국민들 스스로 신고하게 만들어서 어때요?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근데 이 조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서 관청에서는 혹시 저 사람들이 탈세한 것 같다 하고 조사를 시작했잖아요. 조사를 시작했는데 뭐 자꾸만 발뺌을 하고 자료도 안 주고 이러면 과태료 나중에 발견되면 100% 다 부과하는데요. 조사가 이미 시작된 후에라도 스스로 옛날 계약서를 들고 와서 어때요? 자진신고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본인이 어때요? 입증 자료를 만들어서 자진신고 해버리면요 50% 깎아줍니다. 이제부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왜? 옛날에 엄청나게 일을 했거든. 탈세하려고. 그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한 실제 이제 그런 자진신고하는 절차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개념이. 자, 요게 이제 자진신고 대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는 절차도 있다고 죠. 그 내용들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신고는 모두 마칩니다.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죠. 자, 이 조항은요 한국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법 조문이죠. 그럼 외국인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즉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것들을요 취득하게 되면 신고하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혹시 사지 못하게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외국인들도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를 하라는 것은 이제 일단 단속 규정이니까 어때요? 신고를 해주시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토지나 건물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때 통계를 내겠다는 뜻이지 이게 규제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하나의 조문이 더 있는 게 외국인들은 절대 대한민국 안에 토지 중에서요 함부로 사서는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땅, 토지만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허가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 부분은 모든 토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되는데요.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토지를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허가는 단속 규정이 아니고 효력 규정입니다. 아시겠죠? 외국인들은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하세요라는 허가 대상 지역과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법 조문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뜻은 아시겠죠? 그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일단 신고는 허가를 받느냐 하는 건데요. 그 신고 허가 절차는 신고는 사후 신고고요. 허가는 사전 허가입니다. 근데 과연 외국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외국인을 하냐? 뭐 313페이지 보시면요. 외국인 등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외국인 등 하면요. 이게 권리 능력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지는데 물론 이제 단체도 포함하고요. 근데 개인과 법인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 정부도 똑같이 이 법률 적용하고요. 국제기구도 적용합니다. 그럼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외국 정부가 이제 취득해도 마찬가지고요. 국제기구 하니까 뭐 유엔이나 뭐 IMF라든지 뭐 WTO 이런 국제기구들도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예외 없어요.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개인은 어떤 사람을 외국인이라 합니까 하는데요. 여러분도 요즘 뭐 길거리 가다 보면 외국인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게 과연 진짜 외국인일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생긴 걸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을 우리는 외국인이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그죠? 저도 사실은 밖에 나가면 가끔 외국인 취급당할 때 있습니다. 그죠?
한국에서는 많이 그렇지 않은데 같은 동양이니까 서양에 가면 저를 꼭 중국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볼 때 중국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 봐요. 한 번도 한국 사람이냐 물어보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뭐 회사 다닐 때도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고 심지어 이제 저는 무역업을 했으니까 외국을 많이 다녔는데 나가보면요, 심지어 가까운 동남아를 가도요, 저한테는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본 사례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옆에 일본을 가도 저한테는 중국 사람이냐라고 물어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올 때 저한테 중국 피가 있나 봐요. 네. 장씨가 원래 중국에서 온 성입니다. 그죠? 장씨가. 그죠? 네. 그래서 중국 피가 있는지 잘 물어봐요. 꼬라지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국적이 있냐 없냐 물어봐야 되죠. 저는 대한민국 국적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죠? 네. 로버트 할리였대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 그래서 이제 사람은 국적을 가지고 판단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법인 하면요, 우리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전부 다 외국 법인입니다. 그럼 한국 사람이 100% 출자했습니다. 심지어 직원이나 임원이나 사장님도 전부 다 한국 사람입니다. 무조건 외국 법인입니다. 우리나라 법을 따르지 않죠. 외국 법을 따르기 때문이고요. 자, 대한민국 법으로 설립됐다 하더라도요, 반수 이상,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라면 이건 외국 법인입니다. 그럼 반수 이상 하니까 여기서는 구성원의 반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직원들은 전부 한국 사람인데요, 임원의 반 이상만 외국인이라도 외국법인이고요. 사람은 전부 한국 사람입니다. 그죠? 사장님이나 직원들 다 한국 사람인데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출자했거나, 아니면 의결권의 반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면요, 이건 전부 다 외국법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합작을 하실 때도요, 일단 지분을 50% 주면 안 됩니다. 반수 이상이니까 50% 지분을 포함합니다. 외국인한테는 항상 49%만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2분의 1 미만으로 만약에 보유했다면 대한민국 법인이지만요, 반수 이상이니까 반을 포함한다니까요. 아시겠죠? 이제 그럼 이런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들이, 그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등입니다. 그럼 부동산 등은 앞에서 용어가 나왔죠.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이에요. 그럼 이런 부동산 등을 취득하시게 되면 신고하셔야 되는데요, 취득 신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 보유 신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취득이라는 의미는요, 일단 부동산 등의 소유권 취득을 말하는데 다른 권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토지의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도 해당치 않고 소유권 취득만 말하고요. 계속 보유란 것은 뭐냐면요,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외국인으로 변경됐다는 겁니다. 외국인으로 바뀌었는데도 이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고 싶다면 신고하셔야 돼요. 그죠? 요게 이제 신고 절차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신고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게 이제 314페이지 넘기시면 세 번째 단락 봅니다. 상호주의란 말이 있죠. 상호주의는 당연히 이제 이게 토지에 대해서만 상호주의를 취합니다. 그럼 상호주의는 쉽게 얘기하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 나라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럼 그 나라 국민도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하겠다. 그죠? 우리도 꼴에 자존심은 있어. 그죠?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상호주의를 취한다가 아니고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법 조문에는요, 실제로는 나라 봐가면서 이 말도 해야 되죠. 우리나라 국민은 원래 중국 땅 한 평도 못 삽니다. 아시죠? 중국 사람은 한국 땅 마음대로 삽니다. 예. 그 상호주의도 끝에 나라 봐가면서 이런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원래. 근데 어쨌든 원칙이 뭡니까?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뜻인데요. 자, 그 밑에 보면 네 번째가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 보유 신고도 있는데, 첫 번째 취득 신고는 두 가지가 있죠. 그 원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느냐 아니면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운 걸 활용하면요, 계약은 법률 행위, 계약 외 원인은 법률 규정, 이 말이죠. 근데 법률 행위에 따라서 이제 권리 변동이 계약인데, 그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하면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합니다. 당연히 신고관청은 시군구, 방금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했던 신고관청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요, 매매 계약은 제외입니다. 소유권 취득하는 계약 중에서 매매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들은 뭐가 있습니까? 교환 계약, 증여 계약, 이렇게 있죠. 매매 계약을 왜 제외하느냐면요, 외국인도 매매 계약을 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괄호 안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계약 경우는 제외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계약, 즉 매매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을 했을 때는요, 계약 체결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동그라미 3번 보니까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그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때는 부동산 취득 신고 절차에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외국인이 이게 계약을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을 했다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금액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요, 계약 외 원인입니다. 그럼 계약 외 원인 하면 이제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 변동이니까 상속, 경매, 수용, 판결, 법인의 합병, 환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실제 취득했다면 이 사람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하면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되고요, 기간이 굉장히 길죠. 역시 똑같이 신고하는데요, 이거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즉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을 했다면 이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기간도 거의 3배입니다. 그죠? 60일에 비하면 6개월은 거의 3배에 가까운 기간이고요, 과태료는 또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기간을 이렇게 길게 줬는데 과태료는 저렴합니다. 그죠? 근데 나머지 하나 더 볼게요. 이제 계속 보유란 건데, 계속 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바뀌었다잖아요. 그럼 바뀌었으면 당연히 이제 이거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하면요, 자, 본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요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도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똑같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그럼 신고 절차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잘 보면요, 계약을 하신 분은 본인이 계약을 했을 것이니까 당연히 잘 알잖아요. 언제 계약했는지를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날짜가 빨라요. 빨리 해야 돼. 60일 안에. 또 안 하면 과태료도 금액이 세요. 근데 이게 계약 외 원인이나 계속 보유는요, 본인이 사실은 이 법을 몰라요. 그죠? 또 이 사람들은 전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많죠.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외국에 사는 손자한테 땅을 상속했다. 근데 그 손자가 하필 외국인이야. 외국 국적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걔한테 연락이 안 돼. 지금 어디 사는데요? 이디오피아 산대요. 애가 연락이 안 돼. 그 연락도 안 되는 애를 60일 줘버리면 안 되죠. 기간 길게 줘야 돼. 그럼 신고 못했다고 과태료를 300만이나 세게 주면 안 되잖아. 조금 저렴하게 줘야 되죠. 자, 만약에 한국 사람이 외국인으로 변경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외국인으로 변경된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외국 국적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이에요. 우리나라 이중 국적 금지거든요. 그럼 한국 국적이 상실되니까 외국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실제 한국에 살면서 외국 나가서 이민을 한다는 뜻인데, 이민 갈 때 이런 법을 배우고 갑니까? 모르는 거지. 자기가 한국에 땅이 있는데 그건 그냥 냅둬야 되겠다.
나는 계속 갖고 있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안 팔고 냅둬 버리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바뀌면 그 사람은 외국인으로서 어때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모른다니까. 우리나라 법 자체를 몰라. 한국에 산다고 한국 사람들이 법을 다 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신고를 할 줄 몰라가지고 실제 뭐 안 했는데 과태료도 뭐 이게 엄청나게 나와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저렴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긴 거는요, 외국에 사는 사람 때문이에요. 기간을 길게 주는 거죠. 과태료가 저렴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은 그만큼 외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다 보시면 돼요. 기간도 상당히 길게 주고 과태료도 저렴하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을 그대로 정합니다. 이것도 자진신고 대상이에요. 조문은 똑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외국인이 뒤에라도 어때요? 법을 알아가지고 내가 자진신고 해버리잖아요. 과태료 한 푼도 안 냅니다. 관청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요, 과태료 한 푼도 안 내고 면제를 시켜줍니다. 근데 관청에서 만약에 조사를 시작했잖아요. 조사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라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죠? 그때 거래한 내역이 이렇습니다. 하고 자진신고 해주면요, 50%는 깎아줍니다. 근데 관청에서 조사하는데 어때요? 야 인간아, 나는 몰라, 배째 이러면요, 그때부터는 자진신고 감면 대상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진신고 대상은 일단은 조문 자체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감면 대상이죠. 감면 대상. 그 개념이에요. 자, 요게 이제 신고 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신고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316페이지요. 자, 이 허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등에 대한 허가가 아니고요, 이 부동산 등 중에서 토지만, 그죠? 그럼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모든 토지도 아니고요, 허가 대상 토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네 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국방 목적상 사용되는 토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생태 경관 보존지역, 뭐 법 이름보다는 지역, 지구, 구역을 외우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이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용도 지역 구역이요 380개나 있어요. 그 380여 가지 중에서 요 딱 네 가지의 구역과 지역에 대해서는요, 허가받아라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외국인한테요. 외국인한테 함부로 넘겨서는 안 되는 땅이라 본 거죠. 보세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땅을 외국인한테 함부로 판다? 문제가 있죠. 안 팝니다. 자,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이 사실 제일 많은 곳이 경주 이런 데잖아요. 함부로 팔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태 경관 보존지역. 을숙도 팔아먹어? 을숙도. 우포늪. 함부로 팔면 안 되죠. 야생 생물 특별구역. 지리산. 무주구천동. 그죠? 외국인들이 함부로 사서 개발해서는 안 되는 땅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대 못 팔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목적에 지장이 주지 않는다면 실제 허가를 해준다는 표현을 썼지만요, 지장을 주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이런 땅을 한 번도 팔아본 적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사전 허가입니다. 사전 허가. 그래서 이제 허가 대상 토지인데 여기에 이제 지역 구역을 다른 것들을 많이 냈습니다. 뭐 상수원 보호구역, 그럴싸하죠. 자연공원구역, 이것도 팔아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다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막연하게 그냥 외국인한테 팔아서는 안 되는 땅일 것 같다라고 외우시면 안 됩니다. 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땅들도 막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 지역과 구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글자를 두 개씩 따놨습니다. 군사, 문화, 생태, 야생. 그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가니까 문화생활 되던가요? 안 되죠? 동물 취급 당하죠? 군사, 문화, 생태가 원래 그래요. 군사, 문화, 생태가 원래 좀 야생적이죠.
군사, 문화, 생태가 야생적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나가는 학원 중에서는요, 뭐 5개 학원을 쭉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동래고시 학원이 보면은 남자 수험생이 제일 많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이제 시험 공부는요, 이게 남녀 비율로 보면 거의 남자가 3, 여자가 7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요. 심지어 어떤 모 학원에 가보면요, 1대 9 정도 됩니다. 여자분이 9명 앉아 있으면 남자분이 1명 정도로 남자가 전체 인원의 10명도 안 되는 학원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동래고시 학원은 사실은 야간반은 역전현상까지 일어나대요. 야간반은 오히려 여자분보다 남자분이 더 많은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수업을 해보면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쪽에 지금 동래구나 금정구 쪽에는 그죠? 여성분들보다는 남자 수험생분들이 관심이 더 많다, 이 자격증에. 그렇게 보는데요. 오히려 남자분들이 이런 것들은 더 잘 공감을 하겠죠. 특히 50대 이상 되신 남자분들, 군대 가니까 문화생활 못하고 매일 밤마다 두드려 맞았다, 이런 사람 있죠. 그죠? 네. 제가 볼 때는 저도 나름대로 공감을 합니다. 왜? 군대 가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죠? 요즘 군대는 안 때린다 해.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50대 되시는 여자분들은 이제 아들이 내일 모레 군대 가는데, 그죠? 군대 가면 많이 맞는다 하더라는데 요즘은 안 그렇대요. 옛날 얘기죠. 근데 아무튼 외우셔야 됩니다. 군사, 문화, 생태가 원래 야생적이다. 군대 가면 문화생활 못하고 매일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허가 대상입니다. 근데 허가 대상은 어디다가 허가 신청합니까 하는 건데요. 허가 신청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신고 관청입니다. 당연히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인데요. 시군구에서는 그러면 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언제까지 해줘야 됩니까 하면 날짜는 15일입니다. 그럼 신고하는 절차는 4호 신고인데 60일이나 6월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쪽은 지금 허가 절차는요 15일입니다. 근데 이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가 있습니다. 허가 면제 대상이 있어요. 이 허가 대상 면제는요 바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럼 이 외국인이 만약에 문화재 보호구역의 땅을 좀 사고 싶은데 하필이면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버렸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취득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은 허가를 두 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가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허가는 허가대로요, 신고는 신고대로 나름대로 의제를 시키고 있는 게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한 외국인들은 외국인 취득 신고할 필요가 없댔죠. 그 제외된댔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 이 취득 신고는요 제외됩니다. 근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요 이 토지에 대해서 또 허가받지는 않습니다. 왜? 허가권자 신고권자가 전부 다 같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전부 부동산 소재지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내용을 들고 두 번 가지는 않는다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는. 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외국인이 허가 대상인데 허가는 사전 허가를 했죠. 허가를 받지도 않고 계약부터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예요. 근데 효력만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외국인에 대해서는요 실제 형사처벌 해버립니다. 그럼 형벌을 가하는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게. 자, 신고사항 위반은 과태료였죠. 허가사항 위반은 형벌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은 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어느 정도 모든 법마다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원래 신고 위반은 과태료야. 허가 위반은요 전부 형사처벌이에요. 방금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 했잖아요.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서도 보세요. 금액이 3천만 원짜리 엄청 크잖아. 그런데 형벌이 아니고 벌금이 아니고 뭐예요? 과태료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을 제출 안 했다가 그럼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 위반은 형사처벌이 있었어요? 없어요. 신고 절차니까 형사처벌이 있을 수가 없어. 3천만 원, 500만 원 전부 다 어때요? 과태료.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고 위반은 전부 다 300만 원, 100만 원 과태료죠. 허가 위반은 형벌이야. 그럼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 배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위반하면 뭐 받겠어요?
형사처벌이죠. 전부 형사처벌이에요. 저쪽은 과태료가 없어. 무조건 형벌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건 대한민국의 법률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라도 허가 위반이니까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죠? 형사처벌을 해버립니다. 그 내용들이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와 허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보통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신고는 사후 절차니까 날짜 같은 것들을 워낙 조심하셔야 되고요. 허가는 허가 대상 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의제 사항들도 잘 나오는데 어쨌든 허가 대상 토지가 뭐냐 하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외 나머지의 조문들은 이제 거의 출제를 잘 안 하는 부분인데 절차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신고서나 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그죠? 그럼 신고서나 허가 신청서 제출하는 것들 한국 사람이 대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가능한 거죠.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는데 신고서 적을 줄도 모르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신고서나 허가 신청서 전자문서 신고 될까 안 될까? 가능해요. 외국인들도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어. 근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 한국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안 돼. 왜? 반드시 본인의 공인인증서 가지고 전자서명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대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방문 신고할 때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신고관청인 시군구에서는 이게 신고를 받으면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고요. 허가 신청 받으면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물론 불허가 처분 떨어질 수도 있어요. 불허가 처분 통지하게 되면 끝이고. 그러면 신고 확인증이나 또는 허가증을 발급하게 되면요. 그때는 대장에 기록을 하고 이 대장을 상급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시군구 위 사람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그럼 시도지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시도지사는 다시 윗사람한테 제출합니다. 누굴까? 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는 보고라는 절차를 쓰지 않고요. 왜 제출이라고 말을 쓰냐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매 건건별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신고 내용을 조사한 거를요 보고를 했단 말이야. 보고를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요, 나중에 보고했다가 국장이 어때요? 야 임마 이거 잘못했어 하고 얘기하면요 그 결정권을 위에서 갖고 있다는 뜻인데, 이거는 이미 결정이 다 난 사안입니다. 그럼 시군구에서 모든 내용들을 결정하고 나서 어때요? 대장을 작성하고 대장을 그냥 보여주는 차원입니다. 왜? 통계를 낸다 했잖아요. 그 위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이걸 이제 외국인들은 보통 이제 이게 거래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3개월치를 모아서 신고합니다. 그래서 매 분기 종료일부터요 1개월 이내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고, 시도사는 자기가 제출받은 날부터 다시 어때요? 1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날짜라든지 절차가 사실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관청의 업무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재작년에 이게 개정됐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특별자치시장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누구예요? 세종시죠. 세종시. 그럼 세종시장은요 국장한테 직접 제출한다 돼 있어요. 얘는 충남도지사를 거쳐가지 않습니다. 끝발 좋아졌다 그죠. 이게 단수조항이 따로 생긴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죠? 그러면 세종시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요 국장한테 바로 제출하는 거죠. 바로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는 이게 세종시에 있는 땅이나 건물은 그 중요성을 지금 많이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만 봐도 어때요? 세종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서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특별자치시장은 충남도지사가 문제가 아니고 어때요? 국장한테 바로 제출한다. 이렇게 이제 단수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뭐 그 내용들이에요. 자, 요게 이제 마지막 절차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절차, 그죠? 또 허가에 관한 대상, 이런 것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뭐 매년 한 문제씩 나오니까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고 이제 10분 쉬었다가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